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율곡의 4단 칠정론과 인심도심설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9강 10강은 4단 이발이 기수지 명제연구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광부에 지원을 받아서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20여 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곡의 수양론 10강, 그리고 이번에 율곡의 4단 칠정론과 이기심성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개의 동영상 강좌를 제작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한 조선 성리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명제입니다. 4단 이발이 기수지라고 하는 명제. 이건 4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정의라고 볼 수 있죠.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니, 규정이죠. 개념정의라기보다는 규정. 4단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4단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퇴계가 창출한 것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주자는 이런 규정을 한 적이 없죠. 일본은 물론이고 이거는 퇴계의 아주 독창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칠정 기발이 이승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명제입니다. 이거는 퇴계 고봉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율곡과 우계 논변에 있어서도 결국 이 명제를 이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비판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17, 18, 19, 20세기까지 한국 유학, 이건 성리학뿐만이 아니라 실학, 양명학을 포함한 한국 유학 전반에 걸쳐서 가장 기반을 이루고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명제가 바로 4단 이발이 기수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일단 이 4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리가 뭐고, 또 발이라고 하는 이 용어, 즉 4단, 이 발. 기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4단 이발이라고 하는 이 명제죠. 명제. 4단은 리가 발한 것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이 한국 유학을 하는 전문학자면 누구나 다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되질 않았어요. 4단이 뭔지, 리가 뭔지, 발한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검토가 되지 않고,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비판 분석이 되지 않은 대로 그냥 제시만 되고 있습니다. 정말 4단이 뭐요? 하고 물어본다면 이게 무엇이냐라고
아주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조선 성리학, 퇴계 율곡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이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 율곡의 편집을 해서 우리가 읽은 거죠. 신과 임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율곡에서 신, 믿을 신자, 이 맡길 임자의 차이. 그리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신은 그냥 맡겨버리는 거고, 맡겨버리는 거.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의도를 가지고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16세기 조선의 그 지식인이 이 개념, 비슷하 보이지만 이 개념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 이것은 오늘날의 21세기 한국 성리학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이 동양 철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게 저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2015년에 이 칸트 전집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한국 칸트학회. 근데 이 두 번의 학술회의를 개최해서 칸트 철학의 핵심 용어인 트랜스젠덴탈과 아프리오리, 트랜스젠덴탈과 아프리오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아주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그래서 각각 선엄적, 선천적으로 번역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음역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주장들이 맞섰어요. 이때 용어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선엄적, 트랜스젠덴탈을 선엄적으로 하고, 이거는 번역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아프리오리로 의역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칸트 전공자죠. 서울대 백종현 교수. 아프리오리를 의역하지 않고 아프리오리로 음역한 것,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번역 작업이 의미 있는 것은 누구든 결국 사고와 이해는 모국어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낱말 가운데 가까운 말을 택하여 새로운 뜻을 추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조어를 사용해서라도 모국어를 키워감으로써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이해의 폭이 깊고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번역, 자국어로 옮기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번역자의 책무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칸트학회 회장,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논의 끝에 차선책을 취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칸트학회의 이러한 학술적인 논쟁을 보면서 좀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칸트 번역보다 훨씬 이전부터 퇴계 율곡의 성리학설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또 번역서들이 수만 편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아까 말한 사다, 리, 발, 이것을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학계 차원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음역은 쉽죠. 글자 음역하면. 그렇지만 음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글자 그대로 외국어의 발음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따름이죠.
의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의역, 한국어로 이걸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학계에서, 특히 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미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발 문제를 그냥 발로 의역한 것, 이것은 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 있게 이 무엇인가라고 규정하지를 않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금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발의 번역 문제, 그냥 발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발과 기발이 다 똑같은 의미로 이해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이발과 기발이 과연 이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발뿐이 아니라 사용된 사단, 발,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고 명료하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명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면 사단, 림은 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가. 단어,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죠. 매개체죠. 매개체죠. 이게 이를테면 이 물건을 보고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계는 이 시계가 아니죠. 이건 매개체죠. 그럼 내가 말하는 시계라고 하는 이 말, 언어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 물건을 정확하게 지시하느냐, 매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언어와 실질적인 이 대상이 과연 일치하지 않는지,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문자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우선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사단 이발이 기수지의 맨 처음에 나오는 두 글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까지 감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우리 이미 봤습니다만은 사단 7정 모두 정이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대 한국어에서 말하는 정이라고 하는 낱말은 이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뭐냐?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기분. 한 350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5개의 군집으로 이제 분류하면, 이거는 심리학자가 분류한 겁니다. 분노, 혐오라든지 증오, 슬픔, 두려움, 환희, 이런 것들이 감정에 속하는 것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김영찬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성리학을 전공한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하는 중견 학자입니다. 중진학자라고 볼 수 있죠. 이 김 교수의 논문 보면 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 이렇게 논문 제목이에요. 이 회계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 이거는 사단과 칠정은 인간의 감정을 가리킨다. 도덕과 관련된 감정을 가리킨다. 도덕과 관련된 4가지 감정이다. 인의 예지가 왜곡됨이 없이 감정으로 드러날 경우에 그 순수한 도덕 감정이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성민 교수,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학자입니다.
외국어 대학교 철학과 교수죠. 여기도 책 제목이에요. 이건 저서인데 감정과 도덕 책 제목. 성리학의 도덕 감정론, 도덕 감정 책 제목. 그래서 감정의 순수한 도덕성을 연마하는 것. 그래서 이 4단 7정을 다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호 박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나온 4단 7정 자세일기라는 저서에 제목 자체가 선한 정감을 찾아 떠난 동양적 사유의 종착점 이렇게. 네. 그래서 4단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다음에 희비지심, 이런 것을 선천적 정함, 선천적 정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례 교수, 유명한 중국 청와대학 국학원 원장, 국학대학 학장이죠. 주자철학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이 겨우 전 세계 성리학의 교과서로 읽힐 정도의 성리학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한국 유학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미 박사 학위 논문 쓰기 전에도 퇴계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정감, 4단을 도덕정감이다. 네. 실정은 일반정감이다. 그래서 도덕정감이라고 4단 도덕정감. 우리가 검토한 것은 아예 논문 제목에서 4단은 도덕감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단이 정감이냐 하는 거죠. 우선 측은지심은 다 아다시피 아주 이거는 아프게 아파하는 거, 아주 마음이 상처를 받을 정도, 아주 아파하는 거, 이것이 측은지심이죠.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수호지심, 자기의 선한 부끄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사양지심. 풀어서 자기에게 사라지게 하죠. 즉 남에게 주는 거, 양, 추여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희는 그 선함을 알아서 옳다고 여기는 것. 비는 그 악함을 알아서 그리다. 시라고 하는 것은 지 않은 것. 그것이 선함을 알아 옳다고 여기는 것. 비, 그것이 악함을 알아서 악하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희비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거는 감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 이것이 선한지, 선하다. 그러니까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악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 선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감정이. 아까 감정은 주관적 느낌이나 기분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과연 기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양보하는 것을 기분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이라는 글자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을 현대어에서는 정, 감정, 이모션 이렇게 보지만 원래는 이게 실정이라는 뜻이에요. 실정이라는 뜻입니다. 성체 적용이라고 그래요. 성이 본체고 정은 그 작용이다. 이렇게. 그러면 성의 본체가 성이 본체고 정이 작용이니까 성의 작용 전체가 정인 거죠. 성의 작용 전체. 즉 정은 마음의 작용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정만을 포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작용에는 정감적, 감정적 작용 이외에 올바름과 그름, 참됨과 거짓,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적인 작용이 있죠. 이게 희비지심이죠. 희비지심. 이것을
느낌이나 기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역시 느낌이나 기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김영건 박사는 서양 철학, 분석 철학을 하는 분인데 저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이 분석 철학의 입장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방향을 제시한 그런 저서를 쓴 학자입니다. 이 김영건 박사가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겸양지심, 요 사양지심을 겸양지심이라고 본 것 같아요. 희비지심은 감정적 상태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도덕적 시비의 판단조차도 도덕적이지 않은 인지적 판단을 요구하고 이 인지적 판단을 한다는 의미에서 희비지심은 더욱 분명하게 감정적 상태와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적 상태와는 무관, 이건 인지적 판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김영건 박사는 이 동양 철학을 하는 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특히 서양의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예리한 그러한 그 방법론의 관점에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 퇴계의 사단 질적론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연구 문헌들을 연구물 논문이나 저서를 볼 때 이것을 전부 감정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건 아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보기 어렵습니다. 숲속에 있으면 나무 전체를 보기 어렵죠.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아무런 그 선입관 없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시 인간의 마음에는 이 지적인 기능, 정감적 기능, 의지, 소위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단 가운데 희비지심은 지, 측은지심과 수어지심은 정, 사양지심은 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적인 작용과 의지, 우리가 뇌의 구조를 볼 때 전두엽 앞쪽, 전두엽에서 담당합니다. 감정은 가장자기뇌, 변연계라고 해서 담당해요. 즉 감정과 지적인 작용 및 의지는 담당하는 곳이 달라요. 부위가 달라요. 이질적인 마음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뇌에 대한 그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전두엽입니다. 앞에 있는 전두엽. 이거는 판단, 옳고 그르는 판단, 통찰, 또 감정을 조절하고 또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그 인간의 지적인 또 의지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에 따른 운동 이쪽이죠. 체감적 영역, 시각 영역 각각 이렇게 부위가 다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적인 작용과 의지, 감정 이거는 두뇌에 아예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일한 하나의 마음의 기능이라고 동일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마음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지정의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걸 동일하게 정감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희비지심, 특히 희비지심이죠. 사양지심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사양지심은 수호지심, 측은지심과는 좀 결이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김영건 박사도 이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부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면 판단력을 책임지는 전두엽 부위 기능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감정과 판단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는 있지만 그건 두 가지거든요. 동일한 감정의 범위에 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단지심은 말씀드린 거예요. 지정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또 성발위정이라고 그러는데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된다. 성은 마음 전체의 본성이죠. 그러면 그 본성이 발현된 정도 마음 전체의 작용이지 그 일부인 정감으로 국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도덕정감이 아니라 도덕심, 즉 도덕적인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주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호지심, 사양지심, 희비지심은 비록 측은지심과 나란히 설하였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측은지심으로부터 발하여, 즉 발동이죠. 발동하여 나오니 측은지심이 있음으로 인한 뒤에라야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니 측은지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역시 측은지심.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가장 중요하고 사단 중에 사단을 대표하는 것은 측은지심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측은지심만으로 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 하이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유명한 논문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이런 그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Emotional Dog, 그 감정적인 개와 그것의 이성적 꼬리, Rational Tail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도덕적 시비 판단이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실은 감정적 직관적 결정의 토대, 즉 해보부관이라고요. 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것, 즉 개 꼬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 실증적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고 그럽니다. 이 하이트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 대학의 그 홍 교수가 이거를 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홍 교수가 제가 참 이 논문을 소개받고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이성을 중시하죠. 이성을 중시하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특히 도덕적 판단,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지 감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건 주관적인 건데. 그래서는 도덕적 행위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되게 이 감정을 좀 부차적인 것으로 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서양의 그 주류 철학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실증적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감정적 직관적 결정의 토대 위에서 도덕 시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홍 교수가 저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도표로 본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개다 좀 표현했습니다.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해당되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통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몸통이 훨씬 크죠. 크고, 이 꼬리는 몸통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측은지심, 수호지심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양지심은 뭐 일단 좀 예외로 두고요. 그 십이지심은 꼬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보다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렇지만 이성과 감정은 구분되지 않습니까? 개 몸뚱아리와 개 꼬리는 구분되죠. 개 몸뚱아리를 개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 몸뚱아리를 개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몸뚱아리고, 꼬리는 꼬리대로 따로 거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자가 말했듯이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감정, 이것이 없으면 뭐 도덕적 판단, 십이지심이라든지 도덕적인 의지, 뭐 사양지심, 이런 것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측은지심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주장에 의해서 그걸 정당화될 수 있죠. 벌써 이런 그 생각은 주자가 이미 감정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자가 이미 지적했다고 하는 것은 참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감정이고 꼬리는 꼬리. 십이지심을 마치 꼬리를 몸통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퇴계나 고봉이나 퇴계, 율곡은 고봉이나 퇴계는 왜 칠정을 전체로 보고 사단을 부분으로 보았는가 하는 것은, 칠정은 선악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선과 악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사단은 그 중에 선한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론적으로 볼 때 칠정은 요거는 선할 경우도 있고 악할 경우도 있죠. 선과 악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 선한 부분만, 요건 이제 선한 부분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칠정이 전체고 사단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 그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본다면, 칠정은 정감에 국한됩니다. 희로, 애구, 애우욕 다 정감이죠. 뭐 기뻐하다, 슬퍼하다, 두려워하다, 이건 정감이죠. 정감이라고 하는 기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의가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단을 감정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논문도 씁니다. 근데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줄여서 그냥 정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기능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단을 처음 제시한 그 맹자의 입장을 좀 봐야 됩니다. 맹자가 보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깜짝 놀라서 측은지심이 발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는 게 아니다. 뭐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욕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무조건 즉각적으로 발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동한다고만 했지, 측은지심이 발동하면 바로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구해내는 그런 도덕적 행위가 바로 일어난다,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발동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는 도덕적 행위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바로 이 사단을 확충해야 된다. 확충을 해야 된다. 사단이 발동했으면 그걸 확충해 나가야 된다. 확충하면은 전 인류를 내 품에 안을 수가 있다. 그렇죠. 확충하지 못한다면 지 부모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확충해야 된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도덕 감정이 발동했다고 해서 바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하루 종일 굶고 어떻게 돈 한 2,000원 정도 돈이 남아가지고 배고파서 가는 길에 김밥을 하나 사서 집에 가서 먹어야지 들고 가는 길에 어떤 거지가 배고파서 아주 죽어가는 거지를 불쌍한 거지를 받다 칩시다. 그럼 누구든지 다 측은지시 발동하겠죠. 아우 저 사람 좀 안 되네. 배고프겠네. 내 가슴이 아프네. 그럼 바로 내 김밥을 줍니까? 판단을 하겠죠. 아, 이게 참 불쌍하긴 한데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에게 주는 일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내가 이걸 주면 저 거지에게 오히려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그냥 남에게 구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또 이 죽은 식빈이 있지만 나도 지금 배고픈데 내가 배고파서 이걸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이런 또 욕망도 또 생기고 그러면 이걸 과연 거지에게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내가 배고프지만 이것을 내가 참고 저 거지에게 주자 하는 의지가 그건 의지죠. 의지죠. 의지가 발동을 해야 그 다음에 내 김밥을 거지에게 준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만 발동했다고 해서 도덕적 행위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맹자가 이 사단지심, 이건 불인인지심인데 이것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 그건 불인인지정, 올바른 정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그 기반, 기초를 제시한 겁니다.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불인인지심이 바로 측은지심이다. 그 말을 했는데 남에게 잔인한 짓을 참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인간은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인인지정,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짓을 하지 못하는 도덕정치가 가능하다. 즉 도덕정치 실천의 심리적 가능 근거를 제시한 것이 불인인지심, 즉 측은지심입니다. 이것은 실천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감정만 가지고는 도덕적 실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도덕적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측은지심,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도덕 감정이 일단 발동해야죠. 이게 발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지를 보고도 그저 덤덤해 거지가 전혀 불쌍하다고 하는 측은지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말할 필요가 없죠. 일단 측은지심이 발동하면 그 다음에 시비지심, 이게 옳으냐 그러냐, 우리 아까 말했죠. 아유 불쌍해라, 내 김밥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줄 거냐 말을 거냐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면은 여기 사양지심, 내가 가진 걸 거지에게 양보해야지, 양보하지 않은 도덕적 의지가 발동을 하고 그래야 실제로 준다는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맹자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유학 사상 체계에 있어서도 이 감정 사단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이 마음은 매우 중요한 마음인데 특히 이것을 퇴계에 의해서 이것이 조선 성리학의 제1 과제,
사단이란 무엇인가, 사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조선 성리학의 맨 첫 번째 과제로 이것이 제기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단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기제들이다. 응?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천을 통해만, 도덕적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인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또 도덕적인 감수성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 그것이 실천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실천에 의해서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바뀌죠. 그냥 생각만 하고 감성만 갖고 있다고 이 사회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을 해야만 바뀝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 마음, 도덕심으로 저는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설립한 한국철학사상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춘계 학술회의에서 제자와 이 논문을 같이 작성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논평을 해주신 분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제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희비지심도 감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치밀한 논의를 통해서 제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가 판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